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서울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대출 심사도 더 엄격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전국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지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의 4곳의 아파트 2,200여 곳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시장이 하락 안정화하고 있다며 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제외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토허제를 부활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과 송파는 토허제 해제 직후 1, 2주간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나타났지만 2월 거래가 마감되는 시점인 3월 거래 신고에선 거래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강남 3구 중심으로 갭 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 조짐을 감지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허제 지역의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해당 기간 토허제 지역에 대해 정기화 수시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허제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대출도 상당히 까다로워진다고요? 네, 우선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이 5월로 앞당겨집니다.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며 금융권이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 관련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이에 더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검증 절차도 강화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습니다. 재개발 사업비 융자와 각종 법적 지원에 나서고 신축 메인 약정 사업과 미분양 매입 확약, 지구지정 조기화 등 공급 확대 대책의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방의 준공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모레 LH가 직접 매입 공고를 내고 당초 계획보다 3,000호를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소식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결정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이번에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함영진입니다. 네, 이번 결정 결국은 지금 강남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거죠? 네, 맞습니다. 잠삼대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재개가 맞물리면서 올해 들어 강남 3개구 아파트값이 1, 2% 빠르게 상승했고요. 3천여 건 안팎에 머무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월 5천여 건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강남 3개구에서 전셋기구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 비율이 지난 2월에 43%대로 증가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제 마용성 같은 한강변 일대로 옮겨가는 상황도 정부가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기로 보면 이제 24일부터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막차 수요가 더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는데요. 특히 이제 종전의 서초구 같은 경우는 2개 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서초구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송파구와 강남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월 24일부터입니다.
뭐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 배수자라면 3월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기구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거래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여의치 않다면 이제 거래를 취소한다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배액 상관없이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명기하고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뭐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은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지정하면 과거의 경우에 좀 집값 내리는데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이제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외에도 이제 서초구와 용산구 같이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끈 대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해서 주택의 거래 규제 적용은 넓어졌는데요.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이나 용산구 일대가 토호구역으로 규제되면 전세기구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 수요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이제 구매를 좀 서두르던 일명 이제 포모 수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수요자들이 당분간 줄면서 거래 시장도 주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그 토구역 지정이 9월 30일까지 한시적인 데다가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그리고 내년에 서울의 입주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봄 이사철에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면 강남권의 매매가를 하향 조정 수준까지 끌어내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텐데 이 규제를 뭐 풀었다가 지금 한 달여 만에 다시 지금 조이게 된 건데 일종의 뭐 정책이 이게 푼 게 너무 좀 섣불리 해제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토구역 해제 외에도 뭐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금융거래 가계대출 규제 완화도 있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뭐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구역 해제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지난해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토지거래구역 해제 이전인 1월에 이미 상승 전환한 것을 고려하면 잠삼대청 291곳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 번에 풀지 말고 조금씩 해제하면서 상황을 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결국 토구역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3개구 용산 전체가 다시 토구역으로 묶이는 상황이라 정책의 일관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뭐 해제 자체도 그렇지만 해제한 시점이 뭐 신학기라 수요가 좀 몰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보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한 지역이 그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이었는데요. 이제 1, 2월에 그 학군 수요가 좀 몰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1, 2월 이제 일시적인 교육 목적의 월세 수요도 유발될 만큼 새학기에 주택 구매 수요라든지 임대차 수요가 움직이고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뭐 대출 관리도 이제 강화하기로 한 만큼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지금 시장도 좀 혼란스럽고 전략 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우는 게 좀 좋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이나 또는 그 허그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낮추는 부분들을 5월로 조기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빌리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꼼꼼하게 살피게 되고 또 오는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그 차주별 대출의 총액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실수 입장에서 영끌은 좀 금물이라고 보여지고요. 대출 상환 능력 하에서 자금 운용이 가능하고 전세금 정도 두고 계시다면 청약이라든지 또 기존 주택 그리고 조금 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매 시장 같이 주택 구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경로를 잘 살펴보시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6개월로 했는데 연장도 이제 검토한다고 하고요.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여러 요인 중에 앞서서 이제 금리 인하 이 기대감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집값 추이 어떤 부분이 좀 변수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월에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2.75% 정도의 기준금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도나 우려에 오는 5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우리도 경기도나 우려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고, 이런 금리나 자금 조달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는 부분들도 주택시장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 지난해 9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적용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에 더해서 변동금리부 차주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해서 대출의 총액이 줄어드는 스트레스 3단계 규제가 7월에 본격화될 예정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전국 불안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탄핵 정국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들도 부동산 정책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당분간은 뭐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을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 연결해서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은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별도의 고지가 없다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이번 주에 선고하려면 오늘이 사실상 기일 지정 마지노선인 셈이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또 전례를 고려하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흘이나 이틀 전에 선고 계획을 양측과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어제 기일을 지정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컸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통상 근무시간 이후까지 평일을 이어갔지만 결국 기일 통지는 없었습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방호 강화나 인근 학교 휴교 등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선 선고 하루 전 이른바 기습 통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번 주 선고를 위해 남은 후보 날짜는 금요일 뿐입니다. 오늘이 이번 주 선고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오늘 고지가 안 되면 탄핵 심판 결론은 다음 주 혹은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녁 무렵까지 선고 기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사실상 넘어가게 됩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주 이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현재 적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는데요.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일부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각하 결론 자체가 갈리는 게 원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결론 의견을 구두로 공유하는 판결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선고 당일 직전보다는 며칠 전 미리 판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헌재 중요한 과제가 또 하나 있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요. 언제 결론 나올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나온다면 한 총리 사건 선고 날짜도 함께 공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인데요. 한 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한 총리가 한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 볼지 여부인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중대 쟁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 사건을 다른 날 선고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미리 공개되는 셈이 되는 만큼 같은 날 선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연일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헌재 정문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습니다. 108배를 올리며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헌재 앞에 천막과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에 돌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선고일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탄핵 찬성 측에서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죠. 네, 탄핵 찬성 측도 이곳 헌재 앞과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오에는 함께 끼니를 거르는 동조 단식도 진행합니다. 저녁에는 촛불 행동이 안국역 주변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비상행동은 동십제각에서 집회를 한 뒤 종로 2가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오후 1시 59분에 광화문 월대 주변에 모여 대통령 파면을 기원하는 159배를 진행합니다. 네, 헌재 주변 경비도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양측 집회가 과열될 우려가 커 경찰도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헌재 주변 100m 반경 출입을 막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동대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가용한 경찰 인력을 총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전국에 기동대 2만여 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래 경찰이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력의 100%를 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해 기동대 2만여 명을 동원하는데 이 가운데 210개 부대 14,000여 명이 서울에 배치됩니다. 당일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경찰이 배치되고 경찰 특공대도 부근에서 대기할 예정인데 시위대가 헌재에 난입한다면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보안 수사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의 신청에 따라 영장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도 관심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할 경우 구치소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 대신 경호차를 타고 이동할 전망입니다. 신지봉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부터 지난달 최후 변론까지 모두 8차례 구속 상태에서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도 출석한다면 이번엔 구치소가 아닌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 거리도 20여 킬로미터에서 6km 정도로 가까워지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안이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고 곧바로 일터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곧장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그동안 공개 발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별도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 속에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견제에 나섰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이 각하될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광화문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죠? 네, 광화문 민주당 청막 농성장에서 진행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거듭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계엄으로 빚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한미 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 혐의라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한 뒤 저녁엔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밤 9시부터는 비상의원총회도 잡혀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데 불안한 기색도 역력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거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하는 것도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대행에 오늘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행이 내란 공범도 아닌 내란 주범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후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최대행 탄핵안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네, 이번엔 여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우선 지도부 차원에선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를 최근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이제는 헌재 결정을 볼 시간이라는 건데요. 동시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최대행을 압박하는 데에는 거듭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금 전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대행 체포 발언을 두고 공당 대표로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특검 추진을 비롯해 민주당이 얼마나 급하고 답답한지 보여주는 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도 내부적으로는 헌재 평의 상황과 선고기일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평의가 길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좋을진 단정하기 어렵지만 내부 이견 때문에 지연되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신호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탄핵 심판이 각하될 거란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를 고려할 때 각하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이 조급증에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순기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쌓인 헌재를 향한 불신이 국민적 저항으로 표출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는 거로 보인다며 각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각에선 각하시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기각이나 각하로는 일부 개별 의원들의 희망일 뿐이라며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고 김세론 배우가 생전에 2차례 내용 증명을 받아 돈을 갚으라 독촉당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 김수현 소속사가 변제 방법과 일정에 대한 협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입장문을 내고 과거 고인의 사진 게시를 언급한 건 돌발 행위가 모든 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려는 거였지 손해배상 등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 배우와 연락을 삼가달라고 했던 건 관련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 소통을 하라는 취지였다면서 유족 측 주장과는 달리 고인은 이후에도 소속사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40개 의대에서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학칙대로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금 그 의사 집단 간에 지금 계속되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0개 의대가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는 데 합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학칙대로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수현과 고 김세론의 유족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에 의존을 해온 기성 언론의 보도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재생산해온 방식에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고 김세론의 유가족은 연예 유튜버 콘텐츠로 고인이 생전에 큰 고통을 겪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이버 해커 처벌을 촉구하면서 왜 다른 사이버 해커를 통해 폭로를 이어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 기사를 써달라고 했지만 어느 매체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이 아니었다면 고인의 실추된 명예를 짊어지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일일이 전화를 다 하고 메일을 다 했는데 교수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지 마시고 다른 언론사에 단독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쓰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언론이 주저한 사이 유가족이 또 다른 사이버 해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무분별한 폭로가 이어진 셈입니다. 고 김세론의 음주운전 사건과 열애설 뒤 연예 유튜버가 고인의 근황을 알린 게 언론을 타고 퍼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사진과 문자 등을 무단 공개하고 기성 매체들이 받아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은 거기 따옴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또 사실로 굳어지고 약간은 악랄한 공생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같아요. 실시간 속보와 클릭수 경쟁 속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반론 청취라는 보도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데 대한 언론계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늘은 나올지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3주가 흘렀지만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내일까지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민주당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압박하는 이유는 국민들 모두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드립니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입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입니다. 네, 선거 날짜 빨리 발표해라. 야권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오늘은 나올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오늘 오후까지 만약에 안 나오면 이번 주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요. 그동안의 관행에 의하면 사실은 보통 이제 그 나오는 시간대도 오전에 그렇게 공고가 됐다고 하니까 이미 이제 오늘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오늘 끝난 것이죠. 이제 오후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오전에 주로 나왔다면 그렇다면 다음 주에 26일쯤 공고가 돼서 28일 한 주간 수년될 가능성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또 그게 4월 초까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국민들이 그야말로 크게 긴장하고 대결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빨리 결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이미 다 첫 번째, 두 번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2주 안에 다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20일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길게 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 언제 발표하겠다 날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쟁점별로 해서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는 이제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뭐 2주 갈 것도 없다. 뭐 3월 7일 뭐 늦어도 3월 14일 그렇게 8대0 인용된다고 탄핵 인용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좀 많이 좀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라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나오는 사항들은 각각의 어떤 쟁점별로 해서 그 쟁점별로 어떤 합의 내지는 또 법리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격론이 좀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크게 보면은 어떤 절차적 이슈, 실체적 이슈가 있는데 이 절차적 이슈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헌법재판소 주석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바이블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 주석서에 따르면 탄핵소추 동일성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추가 사유라든지 내지는 또 철회 내지는 취소를 뺄 때는 새롭게 또 그 국회에 있던 그 결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하는 헌법상의 내란을 지금 현재 그 탄핵소추 사실에서 뺀 상황에서 뭐 이런 것부터 과연 이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어떤 치하부터 해서 또 어떤 홍장원이라든지 곽종근이라든지 핵심 정언에 어떤 오염, 조작 이런 어떤 가능성 때문에 어떤 기각까지 각각의 어떤 분야별로 굉장히 좀 쟁점별로 좀 격론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좀 추측이 됩니다.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앞으로 간 박범계 의원 모습도 보여드렸고 민주당의 오늘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를 광화문에 가서 열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 헌재가 많은 국민들의 바람에 맞게 조속한 시간 내에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결론을 내달라라고 하는 목소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전히 이제 만역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현재의 어떤 결정 사항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적으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와서 부당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시간 내에 어떤 만역 헌법재판관이 이제 재판관으로 예.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이제 예. 전역대 의총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과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수순에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마지막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아무래도 29번 가까이 되는 여러 가지 줄 탄핵에 대한 비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상태에서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카드까지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신변 위협 때문에 최근에 행보를 상당히 자제해 왔는데 오늘 네. 광화문 한복판에 나왔거든요. 네, 네. 그만큼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뭐 예. 초기에는 조금 그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했고 예.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 가지 테러 위협 같은 예. 것들이 있었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재판소에 재판 받으러 나가는 이제 부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경호가 같이 붙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최고위를 같이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좀 결연한 모습들을 더 예. 보태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광화문으로 간 이재명 대표, 오늘 몸 조심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전 국민이 하면 헌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을 어기는 것은 뭐 가끔씩은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고 할지라도 헌법을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어기는 행위를 계속 용납해야 됩니까? 특히 최상목 부총리는 이승만, 윤석열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윤석열 아바테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축하드려야 될까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국민에게 헌재 결과를 따르라기 하기 전에 최상목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십시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네, 민주당 최고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마은혁입니다. 지금 데드라인 나왔거든요. 오늘까지 해라, 이런 지금 주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애원하듯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단호한 건 아닙니까? 예,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예전 같으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한다든지, 또 박성재 법무장관 째려봤다는 이유로 탄핵을 한다든지, 예. 정말 그렇게 정말 무자비한 탄핵의 칼을 휘둘렀는데 예. 지금에 와서 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의 칼을 휘두르기에는 굉장히 좀 국민들의 어떤 비판, 후폭풍이 큰 것이죠. 지금 29번 했지 않습니까? 뭐 최상목 또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하면은 31개, 베스킨 라빈스의 31같이 됐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공당의 압도적인 공당 일당 대표로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게 맞는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 직무유기 현행범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발언을 저렇게 그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국민들을 지금 선전선동하는 것인데, 그만큼 저는 민주당이 현재 탄핵 심판 과정이 예상보다 지금 녹록지 않다, 그렇게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 아주 여유롭게 외신 기자를 만난다든지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마치 이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 뭐 호떡집에 불난다치 이렇게 뭐 강하게 뭐 현장에 나가고 선전선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몸 조심해라 이런 말은 사실 뭐 정치권에서 격앙된 표현 중에서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그만큼 우리가 참고 참았다 뭐 이런 게 내포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뭐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들이 그런 줄탄핵에 대한 비판, 따가운 눈총을 준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뭐 최후 통첩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주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으로 보면 좀 민주당도 딱한 처지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더 빨리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같이 하거나 아니면 더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길어진다면 한덕수 총리가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따로 한다면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 1, 2주 사이를 앞두고 본인이 그동안에 버텨왔던 것을 지금 저와 같은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뭐 마은혁 재판관을 본인이 도장 찍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민주당도 참 그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상당히 그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워딩 말씀은 저렇게 세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탄핵을 하기는 어렵다.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주호 교육부 총리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안 그래도 뭐 민간 국간이 뭐 여러 가지 통상적 의제 또 안보적 의제들이 굉장히 줄줄이 있는데 그래도 한덕수 총리나 소위 최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재부 출신으로서의 어떤 현안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훨씬 더 이념적으로 더 경도돼 있고 교육이라는 영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저 그래픽 다시 꺼내들지 몰랐는데 지금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번이 저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유상임 장관도 지금 조태열 장관도 지금 미국을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매우 책임지는 민주당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설령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갱신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 말하자면 탄핵 과정에 들어간다면 또 몇 주가 또 수년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익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그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셈법이 복잡할 거다. 근데 보통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데드라인 넘기면 우리가 뭔가 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을 때 데드라인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그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한 거는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이 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뭐 공갈포라고 생각합니다. 공갈포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벌써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렇게 뭐 데드라인으로 뭐 해라 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공갈포고 정말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저는 탄핵을 하면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쉽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공갈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사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만약 권한대행이 돼서 아이고 저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리 할 리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순서, 결정 순서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가가 이렇게 혼란한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이런 어떤 혼란 상황을 수습하고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섭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랫동안 어떤 주미대사라든지 그런 어떤 경험을 봐서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을 빨리 해서 좀 지금 이 상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불과 뭐 하루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간단한 사항이라는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까지도 예. 이렇게 늦추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예. 그래서 국가를 생각한다면 저는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부터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라도 먼저 좀 해결하고 가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국가를 예.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 이제 내부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뭐 이런저런 지금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틀 전에 뭐 신촌역 근처 한정식 집에서 지도부가 뭐 있었는데 아니 왜 이렇게 늦어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시나리오와는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이제 뭐 어떤 결론이 나오기보다는 답답함의 발로였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과연 실제 헌재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혹시 정보가 있다라면 들어보고 싶고 취합해 보겠다. 그런 걸 통해서 향후 스텝을 좀 밟아보자라는 것인데 마땅한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언론이든 뭐든 유튜브든 거의 뭐 하나의 쓸이라고 하는 아무런 근거 없는 뭐 8대 0이든 뭐 4대 4든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결론이 될 것 같고 그만큼 답답하다는 말씀이고 심지어는 사실은 인용과 기각의 문제였다라면 다행인데 실제로 몇 분이 각하를 가지고까지 버틴다면 이것은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11번 재판 전체의 정당성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잘못하면 헌재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 증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그동안에 문형식 재판관이 해왔던 부분들 자체가 배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는 마음이라도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재판관이라도 좀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푸시해 보자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할 수밖에는 없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야 지도부도 지금 뭐 흐름을 모르는 거 보니까 보안은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영배 대행의 헌재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탄핵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 기각이냐 각하냐의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재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입니다. 네, 길어지는 기다림의 시간.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 저런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결국 이제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고 초기에 마치 뭐 8대0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것처럼 분위기가 한때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경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지금 이제 이해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를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보면 지표 식물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정계선 그 재판관 그 남편과 그 김희수 소추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와 뭐 몇 명 안 되는 변호사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죠. 이미선 또 재판관의 또 남편도 지금 현재 탄핵 찬성하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 또 문영배 또 뭐 재판관과 또 이재명 또 대표가 특수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애초에는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에서 뭐 자신이 있었고 뭐 여유 있는 그런 표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뭐 본인도 답답한 마음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하고 그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각하, 기각에 대한 어떤 논쟁이 예상보다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은 이 사안은 제가 보더라도 12월 3일 날 뭐 전 세계가 지켜본 거라서 어떤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100% 뭐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어떤 그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적인 것 같다, 헌법을 위반한 것 같다라고 하고 심플하게 보면 사실은 이미 결정나 있는 파면이 결정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논의에서 대통령이 구속에서 석방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던 관행 자체를 불법이다,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것이다, 소위 전문 증거에 대해서 받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대통령 측의 의견을 보수 재판관들이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주장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3명이면 사실은 이것은 이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선을 넘어서 각하의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걸 조율해 가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갈수록 더 초기 아주 명쾌하게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국민이 보나 뭐 대법관이 보나 이거는 불법적 행위고 인용이다라고 본 관점이 하나하나 8대 0이 6대 2가 되고 혹은 각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판단이 어려진다는 것이 시간이 가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 자체도 서서히 기억에 잊혀지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아주 광화문에서 강하게 말하면 탄핵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상당하단 말이죠. 박빙이라는 측면에서 여론의 눈치를 헌재가 보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시계를 보니까 12시 27분인데 일단 오늘 오전 중에는 선고기일이 이제 발표가 안 됐고 오늘 오후에 이제 6시까지는 이제 기다려볼 수 있는 거죠. 저녁 6시까지 발표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민주당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은 무죄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무죄라면 빨리 무죄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홀가분하죠. 그리고 이 정치 일정이나 국민들의 생각에도 좀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네, 뭐 헌재 선고도 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 본인의 선고도 빨리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좀 주장을 하네요. 이낙연 총리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좀 뭐 당연한 말씀이죠. 본인의 있던 재판은 계속해서 좀 딜레이를 시키고 심지어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21일 출석을 이제 정인으로서 해야 되는데 나 바쁘다 아무것도 모른다 뭐 이런 어떤 핑계로 대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어떤 걸 보면 너무 좀 내로남불이다. 지금 지금 대통령 관련된 탄핵은 정말 빨리 하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재판은 한없이 뭐 딜레이를 한 이런 거라든지.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런 태도는 뭐 어제 오늘이 아닌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줄탄핵을 시키고 난 다음에 후폭풍으로 지금 줄기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어떤 사과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 어떤 표명도 없습니다. 잘 아시처럼 한 개 부처에 있던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탄핵으로 되고 난 다음에 주요 의사 결정이라든지 정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고 국가 기능의 일부가 마비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어물쩍 지금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책임 정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어떤 공당의 대표로서 이러한 어떤 태도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탄핵 사태 이후에 비명계에서 이제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곤 있는데 뭔가 좀 세력화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력화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전제는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가 저렇게 나와 계십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다음 주에 나오는 2심 재판의 결과가 1심과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면 그래서 비선거권을 잃을 정도가 나온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나오려고 할 예. 겁니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나오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호남과 뭐 소위 말하는 이낙연 대표 혹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표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다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내부에 있는 후보들이 독자적으로 힘을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2심 결과가 굉장히 안 좋고 거기에 대해서 호남을 비롯해서 기층의 어떤 우리 당의 어떤 여론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캐치업 마크를 달게 됐을 경우에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이재명 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뭐 나온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을 예. 전제할 수밖에 없지 예.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50~60%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 진영 전체가 다 폭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도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제 그때 가서는 지금 누가 된다 안 된다, 뭐 김경수가 된다, 김부겸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카드를 전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낙점 찍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상황이 만약에 이제 탄핵에 인용됐을 가능성을 이제 전제를 해보면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러면 네. 시간이 60일이 주어지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일강 체제가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후보가 마련될 수 있는가 그 시간 안에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든도 안 됐을 때 바이든이 지명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갑자기 10%가 40%가 되는 건 시간 문제고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광주에서 큰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3~4%에 불과한 아주 군소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충분히 누구 한 사람으로 집중됐을 경우 다만 이재명 대표도 대표 스스로가 나오는 경우나 혹은 대표가 대리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낼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 당의 기본적인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면 그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여권에서도 잠룡들의 움직임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정황상 TK 지역을 가는 것이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두 사람인데 TK를 간 것은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예, 두 분 다 TK 가는 게 사실 껄끄러운 면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우파 보수 어떤 대권 어떤 그 후보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또 TK를 또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K를 찾은 것 같고 또 공교롭게 두 분이 이제 같은 시기에 또 같이 이제 대학교는 다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경북대학교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이제 영남대학교 가서 대학생들과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그런데 두 분 다 특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경북대학교에 갔을 때 굉장히 탄핵 반대하는 어떤 분들의 어떤 항의를 굉장히 격렬하게 받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동훈 대표는 어떤 본인의 좀 이야기를 좀 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유승민 대표가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어떤 탄핵이 아직까지도 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우파 보수 어떤 진영에서는 좀 배신자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이 아직까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한동훈 대표도 어제 했던 그런 어떤 사태 즉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한동훈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전에 인간적으로 뭐 예. 지금까지 어떤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좀 뭐 그 후원해주고 키워온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배신했다 이런 어떤 프레임은 앞으로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형국이라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돌파를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대구 갔을 때 뭐 배신자다 뭐 이런 뭐 소리를 지르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나온다면 이런 프레임을 극복하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공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구 가면서 저런 얘기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이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초기에 어떤 그런 본거지에서 이와 같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강을 해내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되어야만 조기 대선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는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갔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때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제2의 유승민이 될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를 또 비판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2의 유승민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당원들의 마음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다를 거라고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2의 유승민이 지금 대구도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예를 들어서 대구 이제 경북의 가장 큰 신문사인 매일신문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작년에 한동훈 대표가 거울을 바라보는데 거울 속에 이제 유승민 대표가 있는 그런 만평이 좀 실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대구 경북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반발을 불러일으키냐면은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곽강을 열렬하게 대구의 분들이 했죠.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정치 입문을 결심하게 된 것도 결국은 대구에 방문해서 동대구를 갔는데 그때 팬사인을 3시간 동안이나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전국적으로 좀 이슈도 되고 뉴스가 되면서 이제 정치 입문하는 그런 계기도 대구에서 만들어 줬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 이후의 행보, 즉 대통령과 어떤 각을 세우면서 특히 이제 총선을 참패하고 또 당대표로 복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과 차별하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결국 탄핵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우파 보수 진영의 분들로부터 어떤 분노를 많이 불러일으킨 이런 점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유승민 대표급을 지금 넘어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당원분들 내에서도 시각은 상당히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경선이 있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비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에서 연조선의 문제라도 이런 건 좀 나중 문제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네. 크게 오랫동안 저희 정치를 뭐 가시밭길에서 돌밭길에서 어렵게 한 건 사실이죠. 네. 결국 화두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걸로 모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그분들 눈에 유승민을 내놓으면 이기겠는데 만약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프레임은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의 이제 경쟁력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는 질 자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블락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예를 들면 49%의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51%만 되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조기 대선의 전제는 탄핵이잖아요. 그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일정한 내상이 입어진다는 측면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김문수 장관의 입지가 좁혀진다. 물론 대통령이 계속 그 탄핵 과정에서 상태에서도 말해 관저 정치는 가능할 수, 뭐 관저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러면 윤 대통령의 탄핵 또 계엄 문제와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또 명태균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훨씬 더 포용성, 중도 확장성이 크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기 대선을 전제로요. 간략하게 지금 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어쨌든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큰 격차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기 대선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그 격차 좀 좁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정말 핵폭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된 핵폭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도덕성 문제 관련된 핵폭탄도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고 특히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경선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가 이제 당연히 이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되면 누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좀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질 자신이 없다. 예.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경선에서 이제 어떻게 누가 넘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한동훈 대표에게는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헌재 시간이 언제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회를 열고 의대생 휴학과 복귀 관련 사안을 논의한 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이번 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장기적 학사 파행과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며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네, 서울대 의과대학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 대안이 없는 반대로 1년을 보냈다며 이제는 결정을 할 때다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료계의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양측의 발언 들어보시죠. 전체주의적이고 민주사회의 규범을 위배하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에 솔직히 실망했고요. 돌아온다고 해서 패배가 아니에요.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쳐 있는데 거기에 3,000ml의 물을 더 붓든 5,000ml의 물을 더 붓든 이미 다 흘러 넘쳐 있는 거거든요. 이게 1인당 만나는 환자 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런 교육 과정을 완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도 모르는 무지에 대한 무지 입장에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좀 가장 학생들한테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로 피해자의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이어졌지만 기온이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기온의 상승과 동시에 내일부터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출근길은 꽤 춥던데 이제 추위가 풀린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9도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 눈비를 쏟은 저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났지만 북극발 한기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낮부터는 점차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나흘간의 꽃샘 추위는 점차 풀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서울 등 내륙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또다시 초미세먼지가 찾아온다고요? 네, 기온이 점차 오름과 동시에 다시 봄의 불청객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충북과 대구에서만 대기 정체로 인한 전날 먼지 축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이고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걸로 예보됐는데요.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부터는 다른 지역까지 농도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다음 주 초반까지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탁한 하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4개 자치구에 있는 아파트 2,200개 단지 약 40만 호입니다. 확대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로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등은 오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민생 의제로 제안이 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를 합니다. 우선 최근에 집값이 단기에 급등한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 금융권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자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더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기로 했던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시기도 2달을 앞당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민생 의제로 제안이 된 전세계약 10년 보장 방안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자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정책을 꺼내들었는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 분위기에 나섰다는 것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방안이 전세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신 전체 주택의 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당의 기본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세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전세 10년 보장안은 지난 12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의제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해당 정책을 철회한 셈입니다.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날을 세웠는데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사실 민주당 비판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내놓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에 민주당은 선심성 정책이라 깎아내리면서 전월세 신고제 확대 등을 맞불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양측 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민심 잡기 행보로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서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검사 착수 시점을 말할 수는 없지만 MBK 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MBK 파트너스가 언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했는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전면적 휴전을 위한 협상을 중동에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담판은 1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통화한 겁니다. 두 정상은 먼저 에너지 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으로 평화 노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완전한 휴전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서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체 전선을 따라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필수 사항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인 평화로 종식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면적인 휴전 협상을 중동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의 통화로 일단 부분적인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전면 휴전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앞서 밤사이 러시아가 드론 40여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규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비해서 경찰 기동대가 대규모 합동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진압법과 헬멧을 갖추고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가 벌어질 경우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시위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달려들자 진압복에 헬멧을 착용한 경찰들이 젠걸음으로 뒤로 이동합니다. 날아오는 물병도 방패로 쳐내는데 기동대는 어느새 방패로 벽을 만들고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충돌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가 연합훈련에 나섰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 달려드는 상황을 가정해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저지하는 훈련과 헌법재판소 주변 골목길로 인파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은 길목을 막는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엔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참여했는데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대비해 다른 시도에서 상경한 부대도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부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에 전국 경찰관서에 최고 경계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 인원 2만 명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안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2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으로 보고할 당시 함께 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면 보고에는 원 본부장도 배석했는데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선관위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의 직속 상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를 이끄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챗GPT에서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그제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정도 전인 저녁 8시 20분쯤 챗GPT에 계엄과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본부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을 검색한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며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오류로 SNS 사용 시간에 오차가 생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이 비상계엄 사태 직전 종이로 된 관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보관하는 영언백을 대량으로 샀다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이 계엄 직전 시신 보관 가방을 평소 보유량의 2배인 3,000개 넘게 산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대로 무수한 사람을 학살하려던 게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누구의 지시였는지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현재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뤄진다는 건 6명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언제 지정할지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죠. 오늘까지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수현 씨 사생활 논란 등에 대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 중에는 일단 안 나온 것 같고 보통은 업무 시간 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보통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이틀 전에는 선고 기일을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선고가 나려면 오늘까지는 선고 날짜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한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경우라면 이제 오전에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업무 시간 내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그 선고 일자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생중계 여부 등에 대해서 전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정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전례를 봤을 때 이틀이나 3일 전에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서 선고기일을 공지를 하고 나서 이제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렇게 그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 규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반드시 선고 기일을 통지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전례나 관행 같은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적어도 이틀 내지는 3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선고일을 공개해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그랬고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도 그렇고 이틀 전에는 이 선고 일자
날짜를 공지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도 이틀 전에 선고를 알려줄 것으로 보이고 기습적으로 공지를 하거나 기습적으로 발표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사회적인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전 문제 같은 부분이라던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측면에서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선고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긴 시간 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그 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가 아니라 더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추측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예. 이전의 사례들을 고려해 보자면은 예.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11일에서 14일 정도 기간 내에 선고가 됐지만 이미 그 기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3월 말, 4월 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노선은 있겠죠. 그렇죠.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면 지금 예측을 해보기로는 지금 두 재판관에 대한 퇴임이 4월 중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4월 18일에 퇴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고 6인 체제 하에서 적어도 변론은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또 다른 문제점들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또 상당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지금 판결문에 대한 초안 같은 부분도 작성이 됐으리라고 예측은 가능하거든요. 3월 말 정도에는 그래도 우리가 선고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밀리는 것을 놓고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이견이 너무 심하다, 의견이 너무 다르다라는 어떤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타당한 예측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평의는요 철저히 비공개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의 과정이라던가 평의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예측만 가능하지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건의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최재일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적어도 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을 하다가 결론에 먼저 도달한 순서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추측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그렇고 아직까지 선고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견의 합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많이 변수는 아니시라고 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업무의 과중 같은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별개의 재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의 부분에 있어서 흠결을 방지해야 된다. 이번에 완벽하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측면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선고 일정이 좀 늦춰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 뭐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는 만약에 뭐 동시에 나온다는 분들도 있는데 동시에 안 나오고 따로 나온다면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가요? 사실 어디까지나 예측이 불가하겠지만요.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사유 중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해서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먼저 선고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 이전에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떤 예측이 가능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좀 고민을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떤 혼란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가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것을 먼저 선고할지는 사실상 재판관들의 판단, 재판관들의 재량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일정 말고 내용을 좀 보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복귀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면서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했던 지난해 12월 31일에 임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헌법재판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네. 만약 말씀 주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그 결론이 이제 기각, 그러니까 탄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네. 지금은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대행 체제로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실질적으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은 이미 임명이 되어 있는 정계선 조한창 이 법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휘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당연히 논쟁의 여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정당하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런 적법한 절차 안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여부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 다시 한덕수 총리 체제로 돌아온다면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게 유효한지 아닌지는 그건 또 뭐 어디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다거나 권한쟁의를 통해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뭐 이런 것들을 권한쟁의로 다퉈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또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어떤 순서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지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기일 내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도 결론이 나리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 지금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임시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가 됐는데 이건 어떤 절차입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결론은 사실 명백했습니다.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그 구성권을 침해했다,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았는데 다만 이 자체로서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 자체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절차는 필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라도 재판관의 지위를 확인시켜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이 지금 신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이 권리관계에 대해서 정당한 이걸 다툴 이익이 있는 당사자가 신청을 한 것인지 지금 이런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 어떤 추후에 있을 다시 보전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좀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이런 임시를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수도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지 이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매우 미지수이나 적어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좀 강제하기,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헌재 업무가 과중한 측면도 있다고 하셨는데 과중하긴 과중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박성재 장관 또 변론길이 있었잖아요. 하루 만에 뭐 2시간 만에 끝냈다 그러는데 그만큼 뭐 쟁점이 뭐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또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변론기일이 바로 하루 만에 종결가 되었고요. 시간도 2시간 남짓여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라던가 이후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측면, 국회에서 퇴정한 측면 뭐 이런 부분들이 탄핵 사유로서 좀 기재가 되어 있었지만 아무래도 어떤 법리적인 위반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기각 가능성 내지는 각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추가로 증인 신청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문 요청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좀 빠르게 종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선고기일 추 고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박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좀 선고가 진행이 될까요? 사실 이제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선고가 남아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 지금 변론기일이 이제 방금 종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아직 변론이 열리지도 않은 조지호 경찰청장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평일을 진행을 하면서 결론이 도달하는 대로 바로바로 선고는 내려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바로 어제 변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주 정도는 평일을 거치면서 판결문을 작업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3번 만에 그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본부장은 2번 신청 만에 이렇게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판단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는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신청에 대해서, 경찰의 청구에 대해 이 검찰이 아직 법원에 청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구속 사유에 대한 서명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예 이 부분을 기각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특히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3번 만에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인데 아마도 그 사이에는 서울고검에서 있었던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이 구속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거나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리라고 보고요. 여전히 비화폰과 관련된 그 서버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별도로 이 구속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으리라고 봅니다. 이틀 뒤에 이제 서울 서부지법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유를 들어서 이제 출석 같은 부분을 거부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이제 영장이 이전에 발부가 되지 못했던 그런 사유들도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호 업무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부분도 연기를 요구한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으니 나중에 추후에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영장심사가 이제 모레니까 구속 여부는 그때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수현 씨 관련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2차 내용 증명을 김수현 씨 측에서 보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양측이 계속 말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눈물의 여왕 그 드라마에 손해 끼치면 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여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내용 증명도 이제 추가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2차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 김수현 씨 측의 소속사 측에서 고 김세론 씨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는 내용 증명을 1차적으로 보냈고 이에 대해서 고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이와 관련한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고 SNS에 이제 고인이 김수현 씨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직후에 2차적으로 이 내용 증명을 받았다, 이렇게 좀 주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차 내용 증명의 내용을 보면 지금 채무를 변제를 독촉하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대로 너에게 채무를 다시 갚으라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임 같은 부분, 이것이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촉을 다시 하는 것이며 너가 갚을 수 있는 그런 날짜를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하나 추가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앞서 SNS에 고 김세론 씨가
씨가 또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현재 드라마가 방영 중이고 이와 관련해 피해가 예정될 수 있으니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내용 증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내용 증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쓰는 문구가 담겨 있는 부분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도하게 상대방을 압박한다거나 어떤 피해에 대한 변제를 이제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예, 법조인 입장에선 통상적인 표현들이 있었다 보시기에. 그렇죠. 하지만 예. 좀 다르게 보일 부분은요. 예. 이것을 받은 당사자는 지금 채무에 대한 압박 때문에 정신적으로 매우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이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해당 문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수현 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때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채무도 뭐 압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세론 씨 집에 가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료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조금 뭐 얘기를 나눴다라든지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진실 공방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고인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참 참담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양측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네.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를 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과도하게 독촉을 하였는지 여부 이 두 가지인데요. 김수현 씨는 당초 처음의 해명과는 다르게 일단 교제 사실은 인정을 하였으나 성년이 된 이후에 1년여가량 교제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족 측에서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를 하여서 교제 기간도 6년가량이 된다 이렇게 입장차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김수현 씨 측에서 미성년자 당시일 때 교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이제 유족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생전에 이제 고 김세론 씨가 이런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예. 이런 열애설을 자작극을 만들었다 이런 혐의를 받으면서 어떤 그런 유튜버들의 폭로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씨와의 그런 연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족 측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김수현 씨에게 사과와 사실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김수현 씨는 미성년자 당시에는 교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결국 사진 같은 부분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네. 그 사진을 언제 찍은 것인지 이 사진의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이 계속 쟁점이 되고 있어서 결국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는 한 이런 사생활 부분에 대한 사진 공개라던가 폭로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이 채무와의 변제와 같은 부분도 결국 이 내용 증명이라던가 서로 대화가 오고 남은 그런 정황 증거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기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일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이제 계속 인터넷상에서 이제 유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진실을 서로 입증하기 위한 이제 증거로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도한 사생활 유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피해를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뭐 법적으로 또 갈 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의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의한 어떤 형사 처벌을 요구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고의적으로 어떤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 허위의 사실이든 그것이 사실이든 적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 이런 사진을 공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로서 해결할 측면이 없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거나 알 권리나 공익적인 차원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에서도 이것을 어떤 유튜버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 그렇다면 이것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려면 고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의 어떤 연인 관계를 밝힐 측면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연인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유포하는 건 또 다른 그 단계잖아요. 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특히 이런 사진 같은 부분들을 퍼나른다던가 이렇게 공개된 사진을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기사라던가 새로운 그런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낸다면 네. 이 경우엔 또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죄 이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간략하게요. 지금 뭐 파장이 뭐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시리즈 계약 해지가 되면 위약금 규모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좀 파장이 일고 있는 건가요? 김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권에서도 굉장히 탑스타로 보여집니다. 현재 제작 중이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분명히 계약서에는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들,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이 되어 있을 것이거든요. 만약 이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되지 못한다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해 보이고 워낙 또 탑스타다 보니까 그 위약금의 액수도 수십억, 수백억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진실 공방을 벌이고는 양측인데 진실은 확인이 안 되고 파장만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해외에 대규모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을 만들어 수백억 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를 한 뒤 투자금 27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운영한 조직은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국경으로 치안이 불안한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고소득 해외 취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밀입국시켜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고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청주시청 공무원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청주시 비아동의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옆 차로의 시내버스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때 아닌 폭설이 지나가고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기온도 다시 계절에 맞춰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이 다시 맑아진 것 같네요. 네, 어제는 봄답지 않게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절기 춘분에 맞춰서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한낮 기온이 7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의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와 대구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춘분인 내일 낮부터는 꽃샘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주말에는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4월 중하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정체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